가축병원의 이석훈입니다. 일단은 가장 농장에서 필요로 하는 게 뭐냐 하면 어쨌든 가장 문제가 되는 질병은 응애거든요. 근데 응애 같은 경우에 이제 사장들이 약제를 많이 쓰고 계세요. 근데 그 약제가 계열별로 특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는 여름에 써야 좋은 약제가 있고, 그리고 또 겨울에 써야 좋은 약제가 있고,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가 가성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계절에 써야 되는지, 어떤 약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올해 컨설팅을 하고 있어서 컨설팅 공장을 다녔을 때 문제되는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례 이런 식으로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양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 우리가 지금 다들 항균지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수분 매개라든지 이 생태계가 보존이 되려면 수분 매개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농작물들이 많이 생산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꿀벌이 없어지면 이런 농작물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식량 먹거리 자체가 많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식량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생태계 유지에 되게 많은 영향을 주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 벌을 키우고 계시는, 양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단, 제가 양봉하시는 분들한테 조금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살충제 부분을 조금은 줄여야 전체적인 생태계 유지가 될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요즘에 소, 돼지, 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애들이 사료를 먹고 나면 배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축 분뇨 자체에서 메탄가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지구온난화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 메탄가스를 낮춘다고 메탄 저감 사료를 지금 다 만들어서 내년에는 의무적으로 다 먹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메탄이 계속 만들어지면 온도가 올라갈 것이고, 그럼 생태계가 변화가 일어날 거고, 생태계 변화가 일어나면 결국 꿀벌들도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면 우리 양봉농장 사장님들은 그런 부분에 우리가 분명히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동참을 할 수 있는 건 살충제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10번을 썼다. 그러면 8번으로 줄이고 지금 그 부분을 계속 좀 줄여주시고 친환경적으로 이 부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 네, 아까 잘 안 들리신다고 해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국내 양봉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가셔야 되는데, 우리 가장 최근 자료가 지금 2022년 자료예요. 보통 우리 가축 통계 자료 같은 경우에는 24년도가 되면 23년께 나오거든요. 근데 꿀벌은 지금 22년 자료가 최종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벌통수는 260만 구 정도 되고 있고요. 농가수는 대략 2만 5천 가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농가수가 많고 공장이 지금 너무 많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꿀량과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밀원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농가수가 있는지를 이제 한 자료거든요. 실제 우리가 연간 꿀 소비량에 비하면 우리나라 공분수가 저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농가수가 많아진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전운동을 처음부터 하신 분도 계시지만 실제 다른 축산에 비해서 이 꿀벌을 하기는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보통 공무원이나 뭐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퇴임을 하시고 나서 기농을 많이 하셨어요. 기농을 하시다 보니 이 꿀벌이 처음에는 취미농으로 시작을 하시거든요. 뭐 벌통 3개, 5개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서 분봉을 해보고 벌통수가 늘어나잖아요.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또 꿀도 생산이 돼요. 그리고 아는 지인들한테 파니까 꿀도 좋대. 이러면서 이제 이게 막 전업농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되면서 양봉 농가수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실제 옛날에는 5봉분이 있든 10봉분이 있든 내가 양봉한다?
등록만 하면, 신청만 하면 시군에서 다 또 지원 사업을 해줬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바뀌었죠. 지원 사업을 안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너무나 농가 수가 지금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밀원수가 대부분 우리가 꿀을 따는 밀원수가 주종이 뭐예요? 아카시아. 아카시죠. 아카시아 아니고 아카시입니다. 바뀌었어요. 아카시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아카시입니다. 그래서 아카시가 저희가 주 밀원인데, 이 주 밀원이 언제 심어진 거예요? 일제시대? 그치. 박정권 일때 심어졌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민둥산이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빨리 자라고 좀 숲을 우거지게 할 수 있는 나무가 뭔지 알아내. 이렇게 해서 그때 찾아낸 게 사실은 우리 아카시 나무를 찾았어요. 그러면서 아카시를 많이 심게 됐고, 그래 아카시를 심다 보니까 꿀도 나왔어요. 그러면서 꿀을 우리가 주종이 70% 이상인 아카시 꿀을 생산하게 됐는데, 자, 이 아카시 나무는 목재로 활용이 안 됩니다. 목재로 네? 목재가 제일 좋습니다. 아니, 그런 목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나무 집을 만들고 뭐 가구를 만들고 하는 그런 목재. 그래서 이제 그런 목재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벌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뭐 나이도 있었지만, 나무 수명도 있고 나이가 있지만 벌목도 계속 하다 보니까 밀원수가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아카시 나무 밀원수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실제 우리나라 지금 있는 밀원수 대비 우리나라 공분수는 저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답이 딱 하나 나옵니다. 밀원수가 없어요. 그러면 애들이 뭐가 부족할까요? 네? 먹이. 그쵸. 먹이가 당연히 부족하죠. 밀원수가 없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나요? 사양도 하고, 또 화분. 네, 화분도 먹이죠. 아까 보니까 지금 슈퍼 화분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강의가 있으시던데, 이제 나중에 제가 그 부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악순환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밀원수도 부족하고 공분수도 너무 많고, 우리 사람이 이번에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면서 사실 인도 같은 나라가 되게 오염이 심했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든 생산 공장들이 문을 닫고 안 하면서 인도가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됐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한 번씩 이게 큰 재앙이긴 하지만 이 지구가 살기 위해서는 뭔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듯이, 우리 같은 경우에도 밀원수는 부족하고 공분수가 너무 많으면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게 같이 병행이 되는 게 아닌가. 질병도 문제가 되고, 우리 계속 벌 없어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농가 사장님들은 벌이 또 없어졌는데 위에 벌은 또 많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양봉산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아까는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기농을 하셔가지고 뭐 세공분이든 5공분이든 그렇게 했을 때 다 지원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댔는데, 양봉산업 육성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양봉농가라는 등록을 할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양봉농가 등록을 하면서 양봉농가를 등록한 농가에 한해서만 지금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아까 가축의 범위 안에는 꿀벌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꿀벌에 대해서 항생제나 여러 가지 약제를 쓰실 때 지금 모든 축종에 대해서는 수의사 처방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양봉만 수의사 처방전에서 빠져 있어요. 원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장님들도 그렇고 지금 약제 시장 자체가 조금 혼돈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뭘 했냐면 양봉농가 질병 컨설팅이라는 시범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양봉농가 질병 컨설팅 사업을 해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올해랑 내년은 지금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양봉농가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보시면 실제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 지금 우리 참 이슈 되는 게 베트남 꿀이죠. 베트남 꿀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으셨죠. 지금 그래서 실제 베트남 1년 동안 제가 베트남을 왜 출장을 갔다 왔냐면, 베트남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장님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아카시 꿀이 있다, 아카시아 꿀이 있다 없다부터 계속 말씀들이 나누시고, 어떤 분은 아카시 꿀이 없는데 왜 아카시 꿀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하노이 대학을 갔다 왔어요. 하노이 대학에 교수님이 꿀벌에 대해서 석박사 학위를 다 가지고 계시는 최초의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그 이제 미팅을 하고 그다음에 꿀벌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이제 이런 상황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베트남에서 연간 꿀은 6,300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답니다. 많죠? 6,300톤. 근데 올해 우리나라 11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베트남에서 꿀 수입이 863톤 정도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지금 꿀 수입의 1위가 베트남을 차지하고 있어요. 작년 1년 대비 지금 860톤 거의 2배 이상 지금 늘었고요. 그래서 베트남 꿀이 수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베트남 꿀이 수입이 많이 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그 FTA를 하면서 꿀에 대한 우리가 자동차를 너네들한테 수출하는 대신 너네들 꿀을 받아줄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FTA가 성립이 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꿀이 들어올 때 관세가 243%예요. 근데 매년 지금 이 부분을 16.2%씩 낮춰주고 있어가지고 2029년이 되면 베트남이 관세율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싸게 들어오겠죠. 지금 실제적으로 베트남 가서 제가 꿀값 확인했는데 정말 싸요.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는 또 수입을 하게 되면 대용량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시장에서 꿀도 사고 약국에서도 꿀도 사고 다 해봤는데 750g 정도 되는 꿀이 약국에서 6달러 정도 하더라고요. 약국에서는 이미 좀 더 좋은 꿀을 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이제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대략 뭐 1kg에 그분들 생산 뭔가를 따졌을 때 1.2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 싸죠? 자, 이거 보셨죠? 제가 이걸 왜라고 했냐면 실제적으로 제가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진짜 아카시아 벌꿀 100% 진짜가 나타났다. 아카시아 벌꿀 100%잖아요. 우리는 지금 아까 제가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아카시 꿀이 맞다고. 그리고 베트남 꿀은 아카시아 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목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수목에서 나오는 꿀 자체도 달라요. 제가 오늘 뭐냐면 이거 베트남 아카시아 꿀이에요. 제가 갔다 와서 일부러 이걸 각 샘플을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받아온 거거든요. 우리나라 아카시 꿀하고는 전혀 다르죠. 색깔도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얘들은 학명 자체가 아카시아 맹신향염이라는 학명을 갖고 있는 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얘들은 이 나무 자체가 호주에서 나왔대요. 호주 유래래요. 그래서 이 애들은 뭘 하느냐면 이 아카시아 꿀로 호주의 유명한 꿀이 뭐예요? 마누카 꿀이죠. 얘들은 이 꿀을 가지고 자기네들 마누카 꿀하고 계속 성분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하고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못 살거든요. 근데 시설이나 연구시설도 우리보다 못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는 양봉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연구한 결과를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학교에 배우러 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인공수정도 직접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가서 인공수정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분들은 학교 자체에서 이게 중국 꿀인지, 그리고 베트남에서 만든 꿀인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나온 꿀인지, 이 꿀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화분을 채취해서 그 화분의 현미경을 봐서 이게 꽃 화분 모양에 따라서 그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찾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 거고요. 실제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아카시아 꿀은 우리나라 감로꿀도 질병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감기도 을맹이든 사탕물 먹이든 이런 분이 있어야 되고 열 자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하나만 차단을 해줘도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균성 질병은 우리가 2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미국 부저와 유럽 부저가 있어요. 똑같은 임상증상을 에볼라가 섞는 병이에요. 에볼라가 섞는데 단지 원인균이 달라요. 하나는 페니바실러스 라가고 하나는 멜리스코프스 플루튼이라고 하는 원인체예요. 그래서 얘들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지금 유럽 부저는 병원성이 약하고 미국 부저는 병원성이 강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는 생선성 냄새나고 하나는 육고기에서 냄새나고 하는데 사실 냄새로는 이게 미국 부저인지 유럽 부저인지 잘 확인을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많이 쓰시는 게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사람들이 얘기하는 마이신을 많이 쓰실 거예요. 항생제 같은 경우에 뒤에 설명서가 딱 있어요. 이 항생제는 1kg 안에 유효 성분인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 60g이 들어있는지, 135g이 들어있는지, 500g이 들어있는지 제품마다 달라요. 그러면 당연히 벌들한테 쓰실 때 어떻게 써야 돼요? 60g 기준으로 쓰시면 안 돼요. 500g까지를 쓰게 되면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항상 쓰실 때는 딱 뒤에 설명서에 함량이 몇 프로짜리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시면 주위에 수의사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이 한 부분에 얼마만큼 써야 되는, 이게 함량에 따라서 얘기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꼭 물어보시고 사용하시고, 백목 같은 경우에는 아스코스페라 아피스라는 원유균이고요. 그 다음에 스폰은 아스퍼질러스예요. 근데 이제 임상 증상이 사실 다릅니다. 우리 대부분 밑에 벌통 밑에 막 애들 물어내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백목이에요. 그리고 앞에 소문 입구에도 막 물어내잖아요. 흰색 아니면 막 곰팡이 펴가지고 까만색도 되고 하는, 그건 대부분 백목이고요. 석고는 너무나 딱딱해가지고 소비 안에 있는 소밥에서 빠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꿀벌응애, 우리가 제가 처음에 벌을 공부하면서 사장님들이 진드기, 중국 가시경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 우리는 마이트라고 하면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이제 사장님들 생각하시는 게 바로왕에는 그냥 진드기라고 부르시고, 중국 가시경에는 중국 애도는 그냥 가시경이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응애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지금 응애가 너무나 감염이 많이 되어 있고, 이 응애 때문에 약제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약해 피해도 좀 있고, 그래서 사장님들이 약을 받으실 때 지금 방역비로 우리가 받는 질병이 3개가 있잖아요. 로제나 받으시고, 응애약 받으시고, 낭충공화 부피병약 3개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응애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작년까지는 사장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플루바리네이트 스트립제를 정말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작년부터 그 스트립제 지금 안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가 또 바뀌었냐면 아미트라제, 우리 속살골드액이라고 하는 아미트라제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별로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지금 많이 안 준 이유는 플루바리네이트가 우리가 얘기하는 응애약 중에서는 최상위 약품이에요. 제일 위에 있는 약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위에 있는 약을 너무나 지금 오래 쓰다 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됐냐면 내성이 생긴 거죠. 저항성이 생긴 거죠.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도 항생제 많이 써서 막 한 번씩 슈퍼박테리아 나왔다고 막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항생제로도 치료가 안 된다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애들이 내성이 지금 생기다 보니 응애도 애들이 그걸 해요. 내성 유전자를 취득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컨설팅할 때 응애도 틀어가지고 내성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다 해봤는데, 컨설팅 받는 농장에 내성 유전자 없는 농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미 내성이 다 이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플루바리네이트를 쓰더라도 그만큼 효과가 없고요. 그러면 그 내성을 이기려면 그 내성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보다 훨씬 더 독하게 약을 써야만 그걸 이제 살충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응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대부분 우리가 공판을 이렇게 보거나 하면 응애는 바로 응애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볼레나 이런 걸 빼보다 보면, 공개된 데를 빼보다 보면 바로 응애는 눈에 보여요. 그리고 이제 가시응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르잖아요. 빠르다 보니까 눈에 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확인하는 게 월통 바닥에 시트지 깔고 시트지에 바로 응애가 있는지 가시응애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는 게, 저희는 이제 가루 설탕을 이용해 가지고 벌을 털어서 벌의 몸에 있는 바로 응애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제제라고 하는 것은 유기산, 우리 많이 사장님 쓰고 계시는 개미산, 그다음 옥살산, 티몰, 그리고 이제 뭐 프로폴리스가 들어가 있고 뭐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천연제제의 살비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응애의 저항성 때문에, 내성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약제를 사용할 때 무지개요법, 순환요법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만약에 홀로아미딘 계열을 썼어요. 그러면 무인계속 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사장님들한테 순환요법을 쓰라고 하니까 제품명만 다른 거 계속 쓰세요. 똑같은 성분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제품별로 성분별로 제품이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딱 드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참고하시면, 그리고 이제 천연제재로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개미산 같은 경우에 킹마이트, 그리고 이제 사장님 아마 많이 받으셨을 건데 마이트 K 많이 받으셨죠? 그럼 많이 사용해 보셨죠? 그리고 응애멸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옥살산 같은 경우 지금 국내 유일하게 허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알루인 캡스트립. 근데 지금 옥살산은 개미산도 그렇고 옥살산 같은 경우에는 화공용품에서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미산도 사장님들이 직접 만들어서 개미산 깨를 만드시거나 그 다음에 원액을 그대로 쓰시거나 그 다음에 비가를 이용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제약제 처리를 지금 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옥살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옥살산 패드를 직접 만들어서 쓰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쨌든 저런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연산과 프로폴리스, 티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약 외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독 계속 해야 된다고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 제품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입이라는 이산화 염소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양봉용 라이프 자켓, 사장 동그란 정 같은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 제품이 있고, 그리고 양봉용 박탄S라고 하는 2개가 라이프 자켓하고 박탄S는 똑같은 3종용 제품이에요. 단지 제형 자체가 달라요. 하나는 동그랗게 성으로 만든 거고 하나는 가루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쓰는 방법은 그 설명서대로 쓰시면 되고요. 설명서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셔가지고 제대로 좀 쓰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스트립제 같은 거 많이 받으셨다고 했는데, 스트립제를 지금 제가 공장에 가보면 대부분 무슨 용도로 쓰고 계시냐면, 아까 제가 응애 관련해가지고 시트지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바닥에. 사장님들이 약 치고 나서 소문에 딱 넣어가지고 응애가 거기에 얼마나 붙는지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거는 조금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약제는 유밀기와 체밀기에는 못 사용하잖아요. 그 이유는 사람들한테 아까 여러 가지 꿀 성적서, 거기 의약품 잔류검사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네, 긁어내지 않아도. 왜냐하면 옥살산 패드를 만드는 이유는 벌들이 접촉을 해서 그 애들이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접촉해서 응애가 떨어지게끔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는 먹어서 다른 부분이지만 옥살산 패드는 접촉으로 해서 접촉독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시간 바로 네. 자, 질문 있으세요? 저 뒤에 분이 먼저 질문하셨어요. 옥살산 같은 경우에 아까 약제는 제가 10개월 내내 똑같은 약을 쓰면 당연히 약효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기별로 어떤 약을 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예. 그리고 이제 똑같은 약을 계속 쓰다 보면 이거는 자연 우리가 친환경 제제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처음에는 약간 효과, 사장님들이 그랬어요. 개미산 같은 경우에 85% 약제를 쓰셨다고 원액을 쓰셨는데 개미산도 효과가 없다고 저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개미산이 왜 사장님들이 효과가 없다고 느끼시냐면, 우리가 맨 처음 사서 뜰 때는 분명히 85% 맞습니다. 근데 개미산이 오픈을 딱 하고 나면 기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약효 자체가 사실은 떨어져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보관하는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원액이 85%니까 85%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항상, 그래서 항상 약을 쓰시고 나서 보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질병검사소에서 제가 뇌를 진단을 받았는데 마비성이 있더라고요. 예, 급성마비병. 예, 급성마비성인데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약과 치료약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는 진단받고 그 골통 같은 경우에는 다 소각 처리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다른 데 전파를 안 되기 위해서 저희는 소독을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은 소독만이 답이더라고요. 라이프 자켓 갖고 라이프 자켓으로 하시면 돼요. 네. 한 분만 끝내겠습니다. 예, 강의 감사드리고요. 아까 옥살산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옥살산 패드 만들어서 바닥에 놓는 거하고 서라운드 위에 놓는 거하고
그러니까 보통 그 전에는 펼쳐서 옥상에서 펜을 펼쳐서 나왔는데 좀 더 이렇게 펼쳐가 놓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서 롤식으로 말아서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어떤 차이, 어떤 효과가 면에서 어느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저는 애들이 많이 들락들락 하는 시기에는 당연히 밑에 바닥에 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월동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추워지면 애들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소방대 위에 올리시는 게 훨씬 더 좀 더 낫겠죠. 온도 주의에 같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패드 이렇게 밑에다 넣어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알루미늄 캡 스트립 같은 경우에 애들 다 물어뜯고 갉아내가지고 하는 것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가보면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응에 정말 많이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접종복이니까 애들이 어쨌든 비비적거리고 내가 하나 묻혀가지고 다른 옆에 애들도 같이 묻혀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제가 사실은 바닥에 넣는 게 더 좋고 이렇게 소방대에 넣는 게 아니 소비 사이에 걸치는 게 더 좋다. 그거는 사실 모르겠지만 벌들이 왕성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소비에도 넣고 바닥에 까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접촉독이니까. 예. 또 궁금하시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성현 박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성현 박사님 감사합니다.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뭐 해부도 있고 영양분리도 있고 따로 이제 질병도 따로 다 이렇게 있는데 일단 질병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맞췄고요. 저 어차피 전화번호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